안녕하세요. 카카오 CTO 정기돈입니다. 박수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제가 마지막 세션을 맡았고요. 이번엔 좀 테마를 바꿔서 여기 엔지니어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엔지니어 개인 및 뭐 조직과 회사의 AI 시대의 전환을 어떻게 할지 이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도 저도 많았고 카카오에서 그동안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했는지 이번 세션을 통해서 공유를 해보자 합니다. 지금 AI 시대의 시작 아니면 본격적인 시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AI 시대의 변화는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부분의 기대감과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표현을 좀 쉽게 해보자면은 인류 문명의 여러 차례 OS의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 AI도 그런 메이저 업그레이드의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뭐 이런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뭐 이거는 어떤 그냥 주장인데, 그래서 15세기에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있었죠. 인쇄혁명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동안은 이제 책을 목판에 찍고 이런 거였는데 실제 금속 활자나 인쇄를 돌려서 책을 만들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능, 램을 확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과학혁명이 가능했고, 이런 과학혁명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그리고 산업혁명 1, 2, 3차의 인터넷 혁명까지의 과학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그 산업혁명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와 있고요. 이런 인터넷 산업혁명을 통한 인간의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이어서 현재 AI 혁명은 저희의 지능을 확장하는 그런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AI 혁명 다음에 앞으로 10년 뒤에 저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지 되게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냥 막 상상을 하자면은 피지컬 AI 또 아까 말한 모델 AI로 인간의 또 한 번의 진화에 근접하는 그 정도의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급격한 변화는 막 설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고, 특히 여기 계신 엔지니어분들, 저를 포함한 그 변화의 물결을 제일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려도 있고요.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또 조직으로서 이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AI 네이티브 키워드로 풀어 나가 보자 합니다. 그동안 카카오가 경험했던 이런 전환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조직과 개인에 대한 생각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앞서서 배경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의 AI, 특히 LLM의 경쟁은 일반 기업의 단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방불케 하는데요. 불과 저번 주인가 며칠 전에 그 기사도 났었죠.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정도에 해당하는 인프라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등이 됐는데, 그저 저희가 PC 시절에 GPU에서 조립 PC 만들던 그 회사가 AI 시대의 행렬 연산에 가장 최적화된 GPU를 생산하게 됐고, 이 기업의 시총이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다음일 거예요. GDP로 따지면 엄청나죠.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다행히 지금 국가 프로젝트로 WBA라는 월드 베스트 랭귀지 모델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있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모델로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사업체가 학계와 연동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 단위의 경제 영역이 말고 서비스를 준비하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저희는 이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AI를 OS로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LM을 OS 레이어로 인식하고 활용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마치 이제 어떤 비유가 제일 맞냐면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개발을 할 때 밑에 파일 시스템을 알지 못하잖아요. 파일 시스템의 아이노드가 어떻게 되는지, 파일 시스템의 저널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유닉스의 표준 API는 포직스를 이용해서 read, write, get file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겠죠. LLM이 처음 나올 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OS 레이어층에 LLM은 존재하고 구현체가 제미나이나 챗GPT든 뭐 클로드든 상관이 없겠죠. get LLM 해서 get response를 얻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었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엔지니어적으로 품질이 높이 푸는 거는 디터미니스틱 세상, 그러니까 로지컬한 프로그램을 짜고 결정론적인 결과를 받던 저도 어떻게 보면은 확률적인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된 이 세상의 컨셉과 엔지니어링 기법의 전환을 뜻합니다. 아까 얘기한 LLM을 이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 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거대 LLM 모델은 국가 단위 총력전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커스텀 LLM으로 AI 서비스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범용 리눅스 커널을 갖고 와서 가전제품의 인베디드 OS나 셋탑박스의 인베디드 OS를 만들듯이 저희는 지금 점점점 쉽게 엔지니어 레벨에서 리서처 레벨도 아니고 엔지니어 레벨에서 쉽게 커스텀 레벨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세이프티 모델도 그렇고 카나나가 온 디바이스 모델로 한 것도 똑같습니다. 증류로 거대 모델을 좀 줄여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AI 활용과 커스텀 LLM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AI를 OS로 바라보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저희에게는 지능이라는 강력한 OS가 주어졌습니다. 이 OS 위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를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라고 볼 수 있고 AI 에이전트를 그냥 쉽게 말하면은 LLM이나 AI 플랫폼 위에 AI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AI라는 무기를 갖고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지금 챗GPT나 이런 검색을 대응한 지식에 대한 어떤 Q&A 스타일의 이런 서비스 유저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어하고는 특별히 뭔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AI가 지능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생산성이라는 키워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생산성, 팀의 생산성, 고객의 생산성, 서비스로 치면은 제가 어떤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 수많은 폼 데이터를 넣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AI를 적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선, 그러니까 고객 입장의 생산성을 올리겠죠. 제가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어떤 여행 에이전트사에서 예약을 하고 이런 모든 워크 플로우, 저의 플로우를 간단히 해주는 업무 입장의 생산성이 아니고 그냥 고객 또 어떻게 보면 기업 모든 사람 생산성 입장에서 얘를 해석을 하면은 AI가 저기 백단에서부터 오는구나. 모바일이 프론트 단에서 오는 혁신과 달리 AI는 지금 저 뒷단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또 단초는 AI에서 지금 가장 서비스에서 각광을 받는 커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런 모델들은 개발자의 아이디에 붙어서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지금 2025년 13조의 기업 가치로 AI 서비스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런 트렌드와 이걸 봐서 작년 말부터 저희 카카오는 개발자들과 조기의 생산성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 AI 네이티브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카카오가 AI 네이티브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카카오는 AI 네이티브 전환을 크게 세 단계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1인 또 중규모 팀을 이용해서 과연 AI 네이티브 또 엔지니어 입장에서 AI 툴을 또 AI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접목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었고 이게
실제 업무에서는 어떻게 될까? 또 조직 단위의 업무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회사 전체가 AI 네이티브 전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떤 성과가 날까? 이런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네, 첫 번째 실험. 이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올해 2월에 굉장히 유명한 AI 리서처이자 셀럽이신 안드레 카파시가 얘기를 했죠. 바이브 코딩이라는 그 당시에는 클로드 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냥 커서라는 툴이 있었고 뭐 바이브 흥에 맞춰서 이렇게 내가 자연어로 하면은 막 코드를 짜주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시기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올해 1, 2월에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과연 이게 유튜브에서만 발휘되는 그런 POC 개념인지, 정말 현업에 있는 개발자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유용한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하실 베니라는 분이 실제 한번 해봅니다. 1인 서버 개발자가 AI 툴, 그때는 커서와 챗GPT, 제미나 요 정도만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풀스택 개발을 했고요. 일부러 프론트를 모르기 때문에 플러터 모르는 거 선택했고요. 디자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뭐 V0 같은 툴을 이용해서 해봤고요. 왼쪽이 POC 같은 화면이고 오른쪽이 이제 커서의 PRD 화면을 그냥 했고요. 나름 복잡한 낚시 출조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낚시 앱을 만든 이유는 그분이 낚시를 좋아해서 동기부여를 시키려면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나름 그냥 단순한 화면이 아니고 캐러셀이라든지 카드형 UI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이거를 만드는 전체의 풀 과정이 1인이 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아까 그런 앱을 기존의 방식으로 만들려면은 어림도 없었겠죠.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물론 POC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 현업의 엔지니어가 풀어봤는데 이 정도의 스피드와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처음인데, 그래서 그 다음 궁금증을 풀러 두 번째 실험에 도입을 합니다. 오케이, 혼자 POC는 괜찮아. 그러면은 팀에서 기존에 레거시가 있는 코드와 레거시가 있는 업무에 적용하면 될까? 이 정도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될까? 라고 해서 실제 프로젝트와 협업 환경에 AI 툴을 도입을 합니다. 올리브 시스템은 저희 카카오에서 오픈 소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여러 오픈 소스를 쓰니까 이거에 대해 라이센스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겠죠. 이런 내부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스템 기능 패치부터 중규모 프로젝트를 나눠서 실제 프로젝트를 돌려봅니다. 결론은 거의 50에서 100% 이상 생산성 향상을 체감을 했고요. 스토리 포인트 2점이던 기능을 절반의 일정 만에 완성합니다. 스토리 포인트는 애자일 방법론에서 나오는 어떤 개발의 기간을 산정할 때 나만의 리듬으로 나 스토리 포인트가 4점이면 한 일주일 걸려, 뭐 2점이면 3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기존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거에서 산정을 했을 때 2주 걸리던 것들이 1주가 걸리네 라는 교훈과 경험을 얻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1인 개발자의 본인이 이제 원하는 어떤 풀스택 앱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거를 이거 현업이 될까라고 현업에 대한 팀에 적용을 해보고 좀 자신감을 얻었죠. 그리고 이거에 참여하신 엔지니어 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될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고 또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은 사내 해커톤으로 이어졌습니다. 카카오는 매년 해커톤을 바로 이 자리에서 AI 캠퍼스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여기 지금 10K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름은 24K였습니다. 그래서 그 24시간 동안 밤을 새면서 하는 뭔가 그런 낭만과 괴로움이 있는 해커톤이었는데, AI 시대에 이게 웬 말이냐, 10시간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 10K로 이름을 바꾸고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됩니다.
10시간 정도 했고 250분의 크루분들이 참여를 했고 75개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좀 고무적인 거는 예전엔 한두 명이 참여를 거의 안 했거든요. 예, 없었죠. 4명 정도, 3명, 4명이 한 팀이었는데 한 명에서 2명 팀이 23%나 됐고 비개발자분들이 15%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해커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잠시 현장의 스케치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모여서 했고 10시간도 전부 다 코딩 시간은 아닙니다. 오전에 2시간, 3시간은 기획, 플래닝의 시간이었고 이것도 물론 AI 툴을 이용해서 했겠죠. 3시간 만에 코딩을 해서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AI 관련된 AI 해커톤인데 사람이 심사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얘도 AI로 해보자 라고 해서 AI 심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픈 AI, 클로드, 제미나이, 저희는 내부에서 AI 3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선생님이 75개 팀들의 기획 문서부터 모든 것들을 실제 평가를 하고 돌려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동료 평가를 통해서 또다시 검증을 해서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심사위원이라는 마지막 코스를 거쳐서 10등 이내의 순서는 바뀌게 되긴 합니다. 아직도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AI를 이용해서 풀 해커톤을 한번 진행해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 해커톤에 참여한 분들 중에 수상을 한 분들인 건데요. 선물하기에 판매 관리를 하는 도우미입니다.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폼 데이터를 적용해야 되는데 AI 첨삭이나 AI 리뷰로 내가 원하는 선물하기 배송 상품을 쉽게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등록된 어떤 선물하기 상품들은 입점에 어떤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약간 이상한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를 갖고 하이라이팅 해주면서 판매자들한테 쉽게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요런 표들은 크롬 플러그인으로 돼 있어서 기존에 있는 UI를 안 고쳐도 돼요. 그냥 기존에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내가 하이라이팅 해주면서 판매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죠. 좀 응용을 해보시면은 그 내부에 어떤 툴이나 외부에 있다고 하면은 그게 모니터링 툴이라고 하면은 이미 있을 거잖아요. 이걸 건드릴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 플러그인이나 이런 통해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커톤이 끝나니까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것도 인프라 개발팀에서 만든 거고 회의록에 녹음을 하는 파일을 올리면은 그냥 회의록을 만들어주고 사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냥 녹음 켜놓고 누군가 항상 정리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할 때는 뭐 누구누구님 정리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녹음 켜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것도 자발적인 팀의 어떤 기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커톤까지 진행해 왔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탑다운의 전략과 의지 그리고 이거를 통한 바텀업의 어떤 그 참여도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됐을 때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AI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게 됩니다. AI 마일리지 툴은 이게 이제 5, 6, 7 한 3달 정도 진행을 하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마 올해 3월인가 4월에 클로드 코드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윈드서프, 클로드 코드, 이 기존에 커서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툴이 향후 6개월 뒤에 생존할지 모르는 시기였고, 엔지니어들한테 120불 정도 매월 마일리지를 지급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AI 툴을 이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105명의 실제 개발자가 31개의 조직에서 42개의 태스크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42개 태스크를 다 소개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한 6개 정도를 뽑으면 이런 것들이 실제
AI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AI 마일리지를 설계할 때에 단순히 AI 툴을 지급하고 관리하자는 목적이 아닌, 이걸 통해서 과연 엔지니어들이 얼만큼 유용하고 본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어떤 지식의 교환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죠. 100명의 선발대, 전 특공대라고 하는데 100명 선발대 특공대가 AI 툴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거고, 실제 시행착오를 많이 하긴 합니다. 개인 단위에서 했을 때는 안 나온 것들이, 보시면은 뭐 루비를 코틀린 전환하는 것 되게 쉽게 될 것 같죠. 예, 빌린 코어 시스템 리팩토링 한다거나 사내 개발자 플랫폼 뭐 깃허브라든지 위키지라 아니면 뭐 아르고 CD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CI/CD 파이프라인의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지표 이상 감지 시스템을 만들거나 본인 팀에서 원하는 것들을 AI 툴을 써가지고 빠른 시간에 만들게 됩니다. 전체 개발 리드 타임은 평균 98%고 최대 5배 정도를 경험하신 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툴에서 했을 때 가장 걱정되시는 그 바이브 코드에 엄청난 가비지 코드가 쏟아 나오는 그런 부분도 생각보다 훨씬 90% 이상 품질이 돼 있고,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얘기의 정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냥 AI 툴에 내가 자연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 개발을 하고 어떤 팀 단위의 협업을 할 때 나누잖아요. 기능별 모듈 나눠서 컨트롤러블 가능한 걸로 만들고, 이 컨트롤 가능한 단위를 AI에 맡겨서 좀 더 작은 범위로 해야지 품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나 로그인 모듈이라든지 뭐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AI 마이즈를 통해서 AI가에서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클로드 코드나 뭐 코덱 CLI 같이 내 일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점점 진화하고, 기존의 신기술, 내가 루비 개발자인데 코틀린 어렵잖아요. 네,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어떤 LLM을 튜닝하는 뭐 로라, DPO 어렵잖아요. 다 물어보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 시도의 장벽이 낮추는 거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자 자체의 역량과 기술이 강화되고 성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쭉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엔지니어 개인 및 조직에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여할까의 포인트를 맞췄는데, 여기에 좀 더 시너지가 나려면 개발 전체의 CI/CD 파이프라인과 모니터링까지의 전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전체의 에이전트를 적용해야 되는 걸 병렬해야 됩니다. 단순히 툴 지급 문제가 아니고요. 깃허브 푸시에서 뭐 깃옵스라고 하죠. 요새는 깃이 그냥 오퍼레이션 CI/CD의 주요 파이프라인의 중심축이니까 디벨롭먼트에서 코드 퀄리티, 그리고 테스트 베리피케이션, 릴리즈까지,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모든 걸 AI 에이전트로 돼 있고, 이거를 내부에서는 AI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예인데, IAC 인프라 애저 코드라는 인프라 에이전트고, 쿠베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자동적 에이전트가 지금 작업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자연어로 난 먼저 추가해줘라고 이제 댓글을 달면은, 이슈 트래킹 댓글을 달면 이게 반영이 되고, 이게 실제 배포가 자동화돼서 DKOS라고 하는 쿠베 컨트롤 클러스터가 이제 되고, 저 많은 차트들은 굳이 만들 필요 없죠. AI가 다 생성을 해주니까. 이거는 이제 아르고 CD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배포를 하는 거고, 현재 개발팀들이 이건 신경 쓸 거 없이 플랫폼 팀에서 카나리 전략으로 배포를 하네요. 카나리든 블루그린이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위에 옆에 있는 그래프나 대시보드로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AI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CNCF나 오픈 텔레메트리 같은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표준을 준수할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AI가 좀 더 공개된 정보, 표준화된 정보를 갖고 와서 쉽게 에이전트로 구성화해서 AI 네이티브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CNCF나 오픈텔레메트리 같은 이런 표준을 준수하는 이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CI/CD와 모니터링까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AI 툴 및 AI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플랫폼 레벨에서 지원을 하는 이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이제 개발 생산성은 이거는 뭐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입증이 된 거고, 그렇다면 정말 기업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진 거냐? 새로운 시대의 AI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날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머릿속에 확 들어오니까요. AI 툴을 지급하면 개발 일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서비스 출시 일정을 한 달 앞당길 수 있을까요? 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요새 AI 툴 에이전트 있으니까 개발자 한 명이 두세 명 이상 역할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니어 개발자 뽑아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카카오 테스트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디벨롭먼트 사이클에 맞춰져 있긴 합니다. 코딩과 그리고 전체 CI/CD는 모니터링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서 50%를 한다고 해도 전체의 서비스 릴리즈에는 훨씬 작은 포션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갭이 현재의 많은 컨설팅 그룹이나 기업들이나 MIT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허들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엔지니어를 했는데 왜 생각한 만큼 안 나오지? 이런 고민들을 기업의 경영진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전체의 반을 줄여도 만약 디벨롭먼트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게 전체 20이라면 전체 10밖에 안 주는 거죠. 즉 단순히 엔지니어 레벨이나 코딩이나 아니면 이런 레벨에서의 생산성을 줄이는 게 드라마틱하게 전체 일정을 줄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에서 바이브 코딩 아니면 AI 코딩으로 내가 생산성이 2배 높아진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많은 코드를 생산하면서 많이 만들었는데요, 코드 리뷰가 병목이 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럼 코드 리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개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있는 프로젝트를 일주일 만에 임플리멘테이션을 다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한 달 만에 만나야 될 사람을 일주일 만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느린 고리로 모든 플로우를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각 영역에서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은 전체 서비스 일정이나 비즈니스 일정에 도움을 주기가 되게 힘듭니다. 실제 기획, 디자인 이런 모든 단계에서의 아까 말한 AI 네이티브 과정을 거쳐서 바뀐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한다면은 속도는 드라마틱하게 빨라지긴 합니다. 실제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봤고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개발자 1명 이 정도의 분들이 엄청난 스피드로 작업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AI 탑백이라고 하는 이제 공개를 했는데 AI 경진 대회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한 프로젝트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간 거를 되게 나눠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AI 툴을 개발자들이 도입한다고 해서 전체 파이프라인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전체의 직무 프로세스 레벨에서의 전환이 있고 이거를 잘 조합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발자 1명이 두세 명의 역할을 하는데 주니어를 뽑아야 되나요? 이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준비된 개발자는 어떻게 뽑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차, 주니어, 시니어 기준이 아닌 기술 도메인의 전문성을 계속
열심히 수련하고 AI와 어떻게 일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는 그런 균형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예전에 코드라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장인 정신까지 요구되는 그런 산출물이었습니다. AI로 인해서 그 허들이 되게 낮아졌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너무 또 AI에 또 의지를 하다 보면은 도민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서비스 개발에 대한 문턱이 되게 낮아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이 GPU 기반 아니 로레벨 기반의 프로그래밍은 저는 모든 게 추상화되어 있어 그 위에만 하는 세상으로 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로레벨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자산인 GPU를 리소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거의 어셈블리어 수준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네. 이래서 AI 전체의 통계 확률 기반의 모델을 만드는 능력도 어려운데 하드웨어 때문에 알고리즘을 바꿔야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와 같이 대량의 트래픽을 받고 이런 엔지니어적인 구조나 이런 경험은 절대 AI의 질문과 응답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즉 계속 기술 도메인 전문성을 갖고 수련을 하고 이거를 AI를 배척이 아니라 AI를 도구를 넘어서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사용하는 능력이 AI 시대의 엔지니어에 나아갈 방향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I 시대에서 많은 기회와 많은 두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더욱 개발자의 역할은 확장되리라 봅니다. 산업혁명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산업혁명에 마블하는 사람들이 이동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운전자,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열렸죠. 대신 엔진과 미션과 여러 가지 부분들의 전문성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AI 시대에도 엔지니어들은 아키텍트, 프로젝트 빌더, 일반 서비스 개발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되게 로레벨의 엔지니어까지 포함한 다양한 역할도 전문화되고 역할 확장될 겁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닌데 해외에서의 또 추정과 예측은 아직도 IT 또 전산시라고 불리는 되게 많은 산업군들이 있어요. 바이오, 제조, 금융, 법률, 의료 이런 모든 쪽에 AI 시대의 개발자가 확장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역할은 더욱더 확장되고 모든 산업이 AI 시대에 기반해서 이 전환을 위해서 개발자는 시대 어떤 시대보다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AI 네이티브화된 그런 생산성이 극대화된 개발자들은 1인 데카콘 시대를 2030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많은 기회와 역할의 확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카카오의 AI 네이티브 전환의 과정에서 개발자에 느낀 감정이 뭔가 이렇게 두려움, 배척보다는 해방감, 즐거움, 그리고 설렘, 굉장히 업되고 굉장히 텐션이 높고 이런 설렘의 마음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조인을 했고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봄으로써도 엔지니어들이 이 AI 시대에서 더욱더 역할이 확장되고 더 본인들이 원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AI 시대 자칫하면 왓에 계속 집중하는 경향도 있어요. AI로 무엇을 만들 것이냐, AI로 무엇을 고칠 것이냐. 근데 저는 현재의 AI는 하우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우가 비즈니스 모델이 된 인더스트리도 있죠. 아까 말한 개발 툴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아까 만약 내가 아니 우리의 조직이 우리의 기업이 엄청난 하우로 무장됐다고 하면은 왓은 기존의 속도의 5배, 10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네이티브한 엔지니어 분들이 모여서 기존에 뭐 한 달에 3개월이던 거를 2주 만에 만들면은 그죠? 6개를 만들 수 있겠죠. 3개월을. 그 팀이 3개 되면은 18개를 만들 수 있고.
어차피 AI 시대 시행착오를 하고 모바일 시대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준비된 하우로 왓을 만들게 되는 그런 전략이 현재의 AI 네이티브 시대에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AI 네이티브 여정을 말씀드렸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좀 더 조직적으로 아까 얘기한 AI 네이티브 팀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될지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카카오 테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